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말이죠. 독일군, 그중에서도 전차부대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잘 싸웠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초전에 연승을 거듭할 수 있었을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고 대답하는 사람도 두루뭉술하게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독일이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독일군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당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매우 입체적으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게르만 민족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혹은 아리안 민족은 전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전술이 뛰어나서 잘 싸운 거야. 이건 굉장히 큰 오류죠.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유럽을 휩쓸어버린 독일 전차 부대와 그 장병은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웠느냐? 실제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싸운 부대는 목표를 잘 달성하는 부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FM, 야전 교범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투라는 것은 부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교전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전을 포함하는 전투를 하는 핵심은 목표 달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초전에서 독일 전차 부대가 마치 번개처럼 서유럽을 뚫고 지나가서 연합군 진영을 휘저놓을 때 그들의 작전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당대인들에 의해서 작성된 작전 계획, 작전 명령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통상 독일 문서기록관리청 아니면 미국 문서기록관리청 혹은 영국 문서기록관리청에 보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독일군의 작전 계획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게 바로 황색작전, 황색계획입니다. 프랑스 침공 제1단계 작전 계획이죠. 프랑스를 처음에 침공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만드는 작전 계획인데 거기에다가 암호명으로 황색계획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황색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거의 완전히 끝난 것은 1940년 2월 18일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가 만슈타인 장군이 히틀러에게 작전 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 독일군 부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파리 점령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 적국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잖아요.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선택했던 전술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군이 최소 배치된 지역을 확인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국경이 접한 지역에 메즈강이라는 강이 있고 아르덴 숲이라는 숲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이 세 나라가 가장 방비하지 않은 아르덴 숲 돌출부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이 황색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돌파하면 돌파구라는 게 형성이 돼요. 돌파구가 형성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부대의 전술적인 숙련도를 결정합니다. 돌파한 다음에는 통상 종심 깊이 기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돌파해놓고 거기서 돌파구 주변에 있는 부대들이랑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하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공격 부대가 들어와서 내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별 위협이 없어도 내 부대를 뒤로 밀려서 이 공격한 부대랑 선을 맞춰서 얘를 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종심기동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해 보이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돌파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군대니까 공격이니까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쉽지가 않죠.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압축적인 훈련과 수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군 전차부대가 왜 그렇게 잘 싸웠는지를 알려면 독일군 전차부대가 이 돌파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역으로 따라서 추적해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어떠한 것들을 했을까요? 당시의 교육훈련 매뉴얼, 교육훈련 시간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했던 것은 독일군 전차부대 장교 현지 전술훈련이에요. 말이 좀 긴데 장교들 뽑아가지고 실제 지원 가서 훈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거의 10년이에요. 이 10년에 걸쳐서 전차부대 장교들을 비밀리에 소련에 보내가지고 3개월 동안 우랄 산맥 근처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왜 비밀리에 보냈을까? 당시에 전차를 못 갖게 했고 전차를 운용할 만한 장교들 교육도 못 시키게 유럽에서 강제하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보냈던 것이고, 왜 우랄 지역으로 보냈느냐? 이 우랄 지역이 소련에 있는데 숲도 있고 강도 있고 둔덕도 있고 산도 있고 도심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소련 무기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소련의 전차를 빌려서 훈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퀴 달린 모든 것을 꿰뚫는 마에스터로 육성했습니다. 장교는 당연히 병사 과정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독일군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병 기본 훈련, 주특기 교육 이런 수준으로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독일군 전차부대 장교가 혹은 조종수가 혹은 독일군 전차부대 지원을 하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부터 시작해서 전차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차량의 면허를 따야 돼요. 왜냐? 전차부대라고 해서 전차만 모는 건 아니잖아요. 전차 타고 가다가 만약에 전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타고 가야 되고, 자동차가 망가지면 트랙터라도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면허를 평지 면허, 야지 면허, 험지 면허로 나누어서 그 높은 기준을 다 통과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간과 야간 기동 면허도 따로 따게 했다고 합니다. 동그란 바퀴가 달린 것은 모두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전차 부대원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독일군 전차부대가 아니겠죠. 조종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독일군 전차부대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미친 듯한 기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차가 고장 안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정비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야전 정비. 그런데 이 정비 자격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비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문제 보고 망가진 거 고치는 그게 아니라 조종 미션을 줘요. 그래서 험지에서 조종을 시킵니다. 조종을 하다가 고장 미션을 주는데 그냥 이것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말해보시오, 이게 아닙니다. 진짜 그걸 고장냈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고친 다음에 그거를 몰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 전 세계 선진국 어느 군대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의 훈련과 시험을 연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종 자격증, 정비 자격증을 갖고 전차 부대원이 되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종 자격증, 정비 자격증이 있으면 조종 시험 감독, 정비 시험 감독을 시켜서 그 감독 임무를 무사히 몇 번을 마친 다음에 전차 부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조종과 정비를 감독관의 관점에서 조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실수, 단점, 장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온전히 녹여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병사가 장교와 똑같은 전술적인 식견과 경험으로 그 전차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을 때는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실제 지형을 축소해서 거기에서 전술훈련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대화식으로 해요. 대화식이 뭐냐면 여기에 프랑스군 대전차 부대가 와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이쪽으로 부대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프랑스군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행동, 대응, 역대응, 역대응의 역대응을 사판 훈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에 우리는 게임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뭐 그렇게 독일군이 그렇게 했나 보다, 독일군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요. 사판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도 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거대한 보잉 747 같은 거, 비행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크기의 비행기를 보는 게 아니라 축소한 모형을 보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판 훈련이 그 정도로 높은 효용성을 갖고 있는 거죠. 거대한 전장을 우리의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축소하면 그 이미지가 머리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2차 세계대전기에 독일은 전차부대 병사한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있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훈련시킵니다. 뭐 훈련시키냐면 암기 훈련, 카드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이냐면 그 병사 혹은 그 장교가 출발점에서부터 목표까지 어떤 기동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동로에 있는 그 장면들을 다 외우는 거예요. 지도상으로도 외우고 중간중간에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특이한 지형, 뭐 나무, 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도표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초 내에 대답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장교부터 병사를 다 가르치니 그냥 도상 마스터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프랑스까지 가는 길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아, 이런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종 훈련도 했고 정비 훈련도 했고 자격증 땄고 감독관도 했고 가는 길도 다 외웠고 뭐 각종 예행 연습도 했으니까 이제는 전차 부대원이 되어서 한번 서유럽을 휘저어볼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세뇌 수준의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보통 정신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치밀한데 우선 기본적인 건 하죠. 이 전쟁이 왜 필요하느냐. 독일이 지금 좁다. 독일이 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영토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독일 아리안 민족이 가장 우수한데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이 지구가 번영을 한다. 그거를 세뇌 수준으로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효과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 시절에 장교와 병사를 주변국으로 여행을 보내줘요. 그래서 차비하고 숙박비 정도는 줍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뭐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에 장교 정복 있고 병사 정복 있고 여행 보내줘요. 그리고 오페라 관람시키고 밤에 바에 가서 술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그 나라가 아름답고 풍족한지 독일이 얼마나 탐낼 만한 곳인지를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를 독일 민족의 손에 넣기 위해서 선봉에 서는 게 나구나. 이렇게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귀국하면은 그 정신교육을 완성하는데 그 정신교육의 완성을 그때 뭘로 했냐면 바그너 오페라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뭐 니벨룽겐의 반지 이게 독일 민족 정신이 들어가 있는 아주 뭐 위대한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것을 오염시키는 거죠. 군대식으로. 거기에 이제 민족 정신, 개척과 모험, 도전과 확장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에 녹아 있거든요. 그거를 히틀러의 입맛에 맞게 정신교육에 활용하는 거예요. 환상에 빠지도록. 내가 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 전쟁은 신화의 일부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독일군 장교들을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러시아 이런 당대 최고 수준 국가의 고위급 장교 혹은 외교관들과 접촉을 시켜요. 그걸 왜 시키느냐? 유럽에 있는 타국 엘리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해야 그들의 전략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전략 문화를 이해해야 내가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이끌고 적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지휘관, 러시아 장군, 프랑스 장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적국의 엘리트들하고 꾸준히 접촉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참으로 오싹할 만한 그런 준비죠. 독일군 전격전을 그 실행이라는 측면 이전에 10년 동안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이렇게 놀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들으신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한 반복 훈련, 그것을 10년 동안 독일군이 한 것이잖아요. 독일 전차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적충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루나 이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실제 전장에 가보면 그 전투는 일주일, 2주, 한 달, 석 달, 6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통상 10배 이상 긴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전격전을 생각할 때 독일군이 전격전을 하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훈련시킨 그 10년을 알아야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 승리의 원인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군이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어떻게 해서 서유럽의 국토를 유린하듯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고 다녔는지, 왜 독일군과 그 전차 부대가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로 들어가자마자 연달아서 그 전통의 강대국들이, 그 강대국의 의사결정권자, 군사령관들의 정신이 마비되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전쟁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탐구 방법의 장점입니다.